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처음에 얘기할 부분들은 옥텟 규칙. 우리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옥텟 규칙 먼저 얘기할게요. 옥텟 규칙. 자, 옥텟 규칙이란 모든 물질, 세상의 모든 물질은 꿈이 있습니다. 드림. 세상의 모든 물질의 꿈은 무엇이다? 안정해지는 것.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제발 좀 안정해지고 싶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거 물에다가 던지면은 뻥 터져요. 왜 터졌어? 물어보면 뭐라 할까? 그래야 안정해지거든요. 이런다고. 무슨 말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물질들은 대부분 되게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그것들을 물에나 또는 다른 어떤 거랑 반응을 시키면 반응을 확 합니다. 반응을 너 왜 했니? 물어보면 그래야 안정해지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또 어떤 물질은 저 반응 좀 해봐! 딱 했는데 전혀 반응도 안 해요. 아무 반응도 안 해요. 너 왜 반응 안 해? 전 이미 안정한데요.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화학 반응들,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이것들 불안정했네. 그죠? 불안정했으니까 저렇게 화학 반응들을 하고 있네라고 인식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전혀 반응을 안 해.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되게 안정적인 물질들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마녀가 무슨 이상한 액체 만들 때 막 저으면서 무슨 용의 발톱 집어넣고 뻥 터지고 그러죠. 뭔가 뻥 터지고 막 뭐가 나오고 이런 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다 불안정한 물질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이럴 거야? 자, 아무튼 마녀 봤어? 얼마 전에 봤어요. 마녀 2도 보고요.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그리고 거기도 마녀가 나왔죠? 싱어게인 2에도 마녀 2명이 나왔어요. 알고 있어요? 본 사람이 없네요. 2명이 나왔어요. 마녀 2명이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이 3등을 했습니다. 아무튼 넘어가자. 자, 어쨌거나 모든 물질의 꿈은 안정인데 그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잖아. 어떻게 하면 안정화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 옥텟 규칙이 뭔데? 옥텟 규칙이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옥텟 규칙이란 자, 전자가 채워질 때 1차 껍질에는 몇 개? 2개를 꽉 채우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2차 껍질부터는 껍질이 크기 때문에 몇 개를 채워야 한다? 8개, 그렇죠. 8개를 채워야지 안정해질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2차 껍질 이상부터는 8개를 채워야 한다는 법칙이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이란 바로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2차 껍질에 또는 1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는지 숫자만 셀 수 있다면 우리가 개수만 셀 수 있다면 이 물질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전자 배치도라고 불러주죠. 전자 배치도를 그려주면은 얘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자 배치도를 그려면은 첫 번째 안정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전자 배치도를 그리면 뭐도 알 수 있냐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지 개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도 알 수가 있어요. 또 전자 배치도를 그리면 뭐도 알 수 있냐? 이 녀석의 원자 번호도 알 수 있습니다. 원자 번호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전자 배치도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가운데 몇 개인지는 정보를 안 줄게요. 근데 얘가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딱 있고요. 2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나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무슨 원자래요.
원자, A라는 원자를 준 거야. 이 A라는 원자의 전자 배치도를 우리한테 줍니다. 전자 배치도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이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얘는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오케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2차 곱셈에 8개를 꽉 채워야 되는데 6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불안정한 거야. 두 번째, 원자과 전자 수를 알 수 있대요. 원자과 전자가 뭐였죠? 맞아. 기억나네요. 원자과 전자란 맨 바깥에 있는 전자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냥 바깥에만 있는 전자는 최외곽 전자라는 말도 쓰거든요. 하지만 최외곽 전자들 중에서도 뭐에 참여해야 돼?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을 모아서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생각해봐. 이 6개의 전자들은 맨 바깥에 있잖아. 그럼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6개입니다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얘는 원자과 전자인가요? 원자과 전자야. 왜? 얘는 불안정하다며. 불안정하니까 6개 전자가 어떻게 해? 전자를 더 얻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저 전자들이 안정하지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얘네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뜻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것 자체가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니까 이 전자들이 뭐이기도 한 거야? 원자과 전자이기도 한 겁니다. 맞죠?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6개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알면 우리 모두 알 수 있어. 지난주에 배웠던 족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몇 족이 된다? 16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6족입니다. 16족. 왜? 기억이 날뚱말뚱하죠 지금 막. 16족. 원자과 전자수가 족을 결정을 합니다. 족을 결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배치도를 그려보면 뭐도 할 수 있다고? 원자 번호도 할 수 있대요. 원자 번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죠? 전자수 자체가 원자 번호죠? 전자가 8개 있는 거 보여요, 8개? 전자 8개니까 원자 번호 8번입니다. 원자 번호 8번 누구? 산소네요, 산소. 그죠? 아니에요. 앉아 빨리. 너무하더라. 알았어. 전화 받았으니까 용서해줄게. 그래. 책 갖고 와, 책? 오케이. 복습 중이었어. 네. 자, 원자번호 8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굳이 또 하나 찾아낸다면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뭐? 주기도 알 수 있죠, 주기. 껍질이 몇 개예요? 2개니까 몇 주기? 2주기네요. 그래, 2주기. 이 산소라는 녀석은 2주기 16족, 두 번째 줄에 6번째 줄, 두 번째 줄에 6번째 칸, 거기에 있는 그 녀석이네라는 것도 이 전자 배치도만 딱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또 하나를 찾아낸다면 양성자의 수도 알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하지만 양성자 몇 개? 8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먼저 8번 1위. 그쵸? 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전자 배치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온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온의 형성. 자, 이온. 자, 이온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이 있고요.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은 원자가, 예를 들어서 원자가 나트륨이라는 원자가 전자 하나를 버려서 나트륨 1+가 돼서 전자 하나를 내놓는 거, 이럴 때는 양이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음이온에서 산소처럼 원자 번호 8번이라서 전자 2개를 얻어요. 전자 2개를 얻어서 산소 2- 이 녀석을 음이온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얘네들은 전자를 버리거나 왜 전자를 얻으려고 할까요? 똑같아요. 원인은 한 가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트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11번, 11이거든요. 11번입니다. 11번이면 양성자가 11개 있고 전자도 11개를 그려줘야 되죠. 1차 껍질엔 전자 몇 개 그려요? 2라고 쓸게요. 2차 껍질은 8개, 총 10개니까 하나 더 채워야 되죠?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3차 껍질에 전자 하나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나요? 그럼 안정이요, 불안정이요? 불안정합니다. 그죠? 불안정합니다. 두 번째,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면 몇 쪽이야? 1쪽입니다. 그죠?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족을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자번호 몇 번? 써있네요. 11번이죠. 주기 몇 주기? 하나, 둘, 셋. 3주기인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양성자수 11개인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 파악을 했네요. 그럼 생각해봐. 아주 상식적으로 나트륨의 경우 현재 불안정하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전자 하나를 버리거나, 그죠? 또는 어디서 전자 몇 개, 7개 전자를 가져와서 꽉 채우거나,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손쉽냐고요? 버리는 게 더 손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이라는 물질은 전자를 막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요.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요. 기억납니까?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을 땡땡성이라고 하죠. 뭔 수성? 금속성.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을 금속성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금속 그러면 옛날에는 철이요, 자석에 붙는 거요, 딱딱한 거요, 차가운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죠?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 금속이 보다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진 녀석들이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얘는 왜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니?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는 게 유리한 녀석이거든요 라고 누가 물어볼까? 아무튼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금속성을 가진 물질이니까 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금속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금속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금속. 자, 그래서 얘는 전자를 버려요. 이거 해볼까? 전자를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전자를 버리면 전자가 있던 궤도가 사라집니다. 전자가 있던 궤도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녀석은 크기가 확 줄어들어요. 껍질 하나 흐렸으니까 크기가 확 줄어듭니다. 크기가 확 줄어들면서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는 몇 개? 10개밖에 안 남게 되죠. 보이나요? 그래서 무슨 전기를 띠게 된다?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가 나트륨 양이온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얘를 보고서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런 모습이겠네 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나트륨 요 녀석을 보고서 우리는 두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름입니다. 얘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읽어줍니다. 굳이 양이온이라고 읽지 않아. 나트륨 이온이요 라고 읽어줘요. 그냥 원자의 이름에다가 플러스 이온이라는 말만 띡 붙이면 됩니다. 무슨 이온은? 양이온 같은 경우. 양이온은 그냥 뒤에다가 이온, 무슨 이온, 이온만 붙이면 돼요. 근데 음이온은 좀 달라. 차별하는 건 아닌데 음이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양이온에 대한 얘기를 한 중이야. 자, 이걸 통해서 또 뭘 알아야 하냐? 얘는 지금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이 이온은 안정한 거죠? 안정해지려고 전자 버린 거잖아. 그러므로 이미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어떻다? 안정한 거야, 안정한 거야. 안정한 거야. 그래서 이유는요, 먹어도 죽지 않잖아. 그 이유가 안정한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온이 만약에 되게 불안정한 물질이었다면 이온음료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불안정한 물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음이온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음이온.
기본은 옥텟 규칙이죠. 우리 화학에서 옥텟 규칙을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옥텟 규칙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옥텟 규칙을 너무 잘 배웠어요. 잘 배워서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산소. 음이온 얘기를 좀 할게요. 음이온. 자, 먼저 산소라고 하는 원자를 한번 준비할 거고요. 이 원자의 전자 배치도를 그려볼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양성자 몇 개? 8개고요. 전자도 8개 있어야겠죠?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2차 껍질에 전자가 6개가 들어갈 겁니다. 얘는 현재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불안정하죠. 왜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 못했으니까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면 얘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첫 번째 6개의 전자를 뒷다 버리든가, 그죠? 또는 2개의 전자를 어디선가 가져오면 되겠죠. 어떤 게 더 간단해요? 2개를 가져오는 게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얻고 싶어요. 나 전자 좀 얻으면 안 돼? 전자 좀 줘.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요 성질을 무슨 성이라고 한다? 네 글자. 오케이. 비금속성. 비금속성이라고 합니다. 비금속성. 비금속성을 가진 이 산소와 같은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비금속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비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비금속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비금속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자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요. 전자 2개를 얻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전자 2개를 이렇게 2개의 전자를 얻었어. 얻으면은 양성자는 8개인데 현재 전자도 8개였는데 2개 얻었으니까 총 전자 수는 10개가 되죠. 그러므로 합치면 -2라는 전하를 보이게 되므로 얘는 산소 2-라는 녀석으로 변화가 됩니다.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불러준다? 산소 이온 하면 좋겠죠. 하지만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 소를 없애버리고 소 대신에 화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온을 붙여줍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불러준다? 산화이온. 산화이온이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음이온을 불러주는 규칙입니다. 소자가 있으면 소를 없애고 화자를 넣어줘요. 좀 이미지적으로 소가 있으면 소를 뭐야! 좀 잔인하지만 불태워버리세요. 소를 화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알죠? 소화시키는 거네? 괜찮다. 먹어버리세요. 자, 아무튼 소를 화로 바꿔야 됩니다. 소를 화로 바꿔서 소를 화자로 바꾼 다음에 뒤에다가 이온자를 붙여줍니다. 이걸 딱 읽으면, 그래서 이거만 딱 읽더라도 뭘 느껴져? 화자가 들어갔네? 음이온인가 보다. 얘는 딱 읽으면 화자 안 들어있네? 양이온인가 보다. 이 이름만 들어도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구별이 되겠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야. 양이온은 그냥 이온자 붙이고 음이온은 화자를 넣어서 붙이자. 이렇게 붙인 겁니다. 소로 끝날 땐 소를 없애버리고 화를 넣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그럼 전자 2개를 땅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늘어나지.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생각해봐. 우리 약간 수건 돌리기 같은 거야. 6명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수건 돌리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2명이 더 들어가겠대. 우리 좀 껴줘! 어떻게 해야 돼? 아이씨, 약간 뒤로 물러나서 앉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마리의 전자가 추가되면 전체적인 이 원자의 크기가 이렇게 커집니다. 아까 양이온이 만들어질 때는 얘를 이 껍질 하나를 포기했잖아. 껍질이 사라지면서 원자의 크기가 훅 줄었죠. 반대로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갖고 양쪽 다 전자들끼리 반발해서 약간 더 전자가 커지게 됩니다. 성향도 달라지죠. 전자가 사라지면 껍질이 사라지니까 크기가 줄어드는데 오히려 크기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죠. 마냥 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는 안정이요, 불안정이요. 산화, 이온이 되면 안정이 좋죠?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산화이온도 먹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번 옥텟 규칙과 이온의 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괜찮나요? 안 괜찮은 사람이 저기 한 명 보여요. 저기 한 명 보이는데 깨어납시다. 더워요? 괜찮아? 괜찮아? 자, 두 번째 이제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내용인데,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 결합, 화학적인 결합, 화학 결합의 종류를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잘 봐. 쌤의 어떤 이론이, 쌤의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부터 검토해야 돼요. 세상에는 남자 또는 여자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그죠? 인정하죠? 두 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금속 아니면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이라는 말이 준금속도 금속이야. 그러니까 비금속이라는 말이 금속이 아니니까 비금속이잖아. 남자가 아니니까 여자듯이 금속이 아니니까 비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준금속은 금속에 준한다는 뜻이니까 금속으로 치부를 하자는 뜻입니다. 쟤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금속 또는 비금속이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종류는 금속 또는 비금속 요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질들이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맞죠? 두 번째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두 번째. 마지막 하나 뭐예요? 그렇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화학 결합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첫 번째 결합은 금속 간의 결합이라서 이름이 그냥 금속 결합이에요. 금속 결합. 결합의 이름은 되게 직관적이죠? 금속 결합입니다. 근데 금속과 비금속 잘 봐봐. 금속하고 비금속이 딱 만났어. 금속은 무슨 성을 가진다고? 금속성. 전자를 뭐 하고 싶어해? 버리고 싶어해. 그치? 나 금속이야? 전자 버릴 데 없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누가 나타나신 거야? 비금속님이 나타나셨네? 전자 받을 데 없나? 어머! 딱 맞아. 그치? 제가 나한테 전자를 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 천생연분이에요. 그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그래서 금속이 비금속에게 전자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금속은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어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맞나요? 근데 안정성 확보하면 더 이상 화학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너 플러스 됐네. 안녕. 나 마이너스 됐어. 이제 고마워. 하는데, 달라붙어요. 원한 건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달라붙어. 안 떨어져. 왜 그럴까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걸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했다. 어쨌든 결합이 가능하다. 결합이 가능하다, 안 된다?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와 얘는 결합이 가능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라서 뭐라고 그럴까? 이게 이온 결합이야. 오늘 배우는 이온 결합이란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이름하여 이온 결합이에요. 천생연분 결합입니다. 천생연분 결합, 이온 결합이에요.
자, 세 번째는 비금속과 비금속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난 비금속이야. 뭐가 필요해? 어디 전자 줄 사람 없나? 이러고 있어요. 금속을 찾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다 비금속들밖에 없어. 에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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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냐? 안 돼. 잠깐 안 돼. 자, 다 비금속밖에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안정성 확보 못하나요? 은근 머리가 좋아. 막 바람 불면서 고래 지나가고 하면서 나만 그래?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아무튼 바람 막 알잖아. 막 고래 소리 들려. 방금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비금속의 대표적인 수소. 또 수소밖에 없어 주변에. 그러면 수소 원자번호 1번이잖아. 1번이니까 이렇게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밖에 못 돌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수소는 안정해, 불안정해? 매우 불안정해요. 주변에 둘러봤더니 똑같은 수소밖에 없어. 어떻게? 바람 불고 또 고래 지나가면서 좋은 생각이 났어. 그죠? 그러더니 저 수소를 나한테 불러들이니까 너 일로 와봐. 불러들여서 네가 갖고 있는, 자, 오른쪽 수소, 네가 갖고 있는 궤도를 나의 궤도하고 이렇게 좀 일치시켜봐.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네가 가진 전자 파란색이잖아. 그거를 여기다가 배치시켜. 되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왼쪽 수소 입장에서도 자기 궤도에 마치 전자가 두 개가 도는 것처럼 된 거야. 와우. 옥등 고래인가요? 아무튼 고래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도 나 옥등빛이 만족된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야. 오른쪽 수소도 이상해. 나의 궤도에도 전자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됐어. 와,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이렇게 해서 완전 둘이서 몸을 붙여버린 거야. 몸을 마치 샴쌍둥이처럼 몸의 일부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러면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와, 이렇게 결합이 형성될 수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 한 거야? 전자를 서로 공유했다고 표현합니다.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해서 이름이 뭐야? 이름이 공유결합.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저 이름만 딱 듣고도 금속결합. 금속하고 금속결합한 거네요. 이온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한 거네요. 그죠? 그렇다면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온 결합을 딱 보는 순간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양이온은 금속이 양이온 되고요. 비금속은 음이온 되죠?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 오케이? 세 번째, 비금속 결합이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이란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비금속들이 결합한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되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 보죠? 이름이 황화수소야. 처음 들어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무슨 결합이니 물어보면 그냥 나와야 돼. 저기 금속이 보여 안 보여? 금속 없습니다. 얘도 비금속이고 황도 비금속이야. 황 원자가 몇 번이잖아. 황 해봐야 되나요? 쌤이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얘기했나? 안 했나? 1번부터 20번까지는 꼭 외워야 한다 라고만 얘기했죠. 네. 암기법은 소개 안 했죠. 암기법이 있는데 중학교 때 3학년 교수한테 아무튼 암기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얘를 딱 보고 얘도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인 걸 먼저 알아냈다면 무조건 공유결합이겠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화학식만 딱 보고도 공유결합 물질이네요.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CaCO3 탄산칼슘이거든요. 이건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딱 뭐만 보면 돼요. 칼슘이 금속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요령은 간단해요. 내가 금속들이 뭐가 있는지, 뭐가 금속인지를 먼저 눈으로 익혀놓고 화학식을 딱 보고 금속 보이네? 금속 있으면 무조건 이온 결합 또는 금속 결합일 거 아니야? 근데 비금속도 보여. 비금속도 보여. 비금속도 보이면 금속 결합은 아니겠지.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인 겁니다. 자, 화학식만 딱 보고도 누가 공유 결합 물질인지, 누가 이온 결합 물질인지를 알 수 있게끔 연습을 해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눈을 딱 봤을 때 얘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딱 보자마자 금속, 비금속을 구분해낼 수 있으면 돼요. 원소들을 딱 보고서 금속, 비금속만 구분해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쓰는 비금속은 정해져 있거든요. 비금속의 종류가 제일 적죠. 금속은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금속의 종류를 외우는 것보다는 비금속의 종류를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자주 쓰는 금속을 외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걸 보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화학결합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고1 과정에 이 3개가 다 나와요. 3개를 다 배워야 돼요. 다 배우고 3개, 이런 물질들의 특징까지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쌤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그냥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죠? 오케이. 일단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그냥 2가지 얘기만 더 하고 이제 그림 보면서 추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 이온결합은 물질이야. 이온결합의 뭐라고 쓸까? 이온결합의 특징? 이온결합의 이온결합 물질은 항상 이래야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말고 제가 CaCO3를 다시 예를 들게요. 얘는 금속이고 비금속이잖아. 칼슘이 몇 번인지 기억나요? 큰일 났네. 딱 나와야 돼. 이제는 앞으로 칼슘은 원자번호 딱 20번 마지막 번호입니다. 20번이면 2개, 8개, 마지막에 2개. 돼요? 16, 18, 19, 20. 그래서요, 전자 배치도가 머릿속에 띵, 띠딩, 띵. 그죠? 2개, 8, 2. 원자과 전자가 2개네. 그럼 전자 2개를 버리고 10 하겠네. 그럼 우리가 이온이 된다면 2 플러스 이온이 되겠네도 이제 딱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 2개를 버리면 CO3, E-는 같이 다니면서, 이게 특이한 녀석이야. 함께 다니면서 전자 2개를 함께 얻어요. CO3, E-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게 좀 있는데, 이렇게 둘이 만나면 얘가 E 플러스고 얘는 E-니까 둘이 1대 1의 비율로 딱 만나면 정확하게 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딱 중성이 되게끔 결합하는 게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항상 땅땅 결합했어. 그때 딱 중성이 돼야 해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어야만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나트륨이야. 넌 누구니? 난 염소야. 염화 이온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이서 우리 결합해볼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1대1로 결합하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서 형성된 물질이 뭐야? NaCl이에요. NaCl. 염화 나트륨. 2가지 방법으로 봐야 돼. 얘를 딱 보고서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네요. 어떻게 알았어? 얘 금속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NA가 한 마리 있고 CL이 한 마리 있는 요 일자가 현재 생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은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NaCl을 딱 보면 Na 하나와 Cl 하나가 1대1로 결합했네라는 것도 얘를 보고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딱 중성이 됐죠? 자, 이제 심화 문제입니다. 나는 마그네슘이야. 해볼까? 마그네슘은 전자 몇 개 버릴까요? 마그네슘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한 질문 아니겠나요? 마그네슘은 2개. 2개 버립니다. 왜 2개 버리는지 봐봐. 원자 번호가 12번입니다. 12번이야. 12번이면 2개? 8개? 2개. 그죠? 원자과 전자가 2개인 거야. 아직 잘 안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손가락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2개 있으니까 전자 2개 버리는 게 더 유리하죠. 일단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마그네슘은 금속이죠. 전자 버리고 싶어 할 테니까. 그죠? 금속입니다. 자, 금속인 녀석이고 전자 몇 개 버립니까? 2개 버리겠죠? 그래서 2 플러스가 돼요. 2 플러스. 자, 전자 2개를 버릴 건데 누구한테 버리냐면 염소한테 버리고, 염소한테. 염소는 원자 번호 17번이라서 아까 했지만 17번이면 원자과 전자가 7개거든요. 전자 1개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염소는 Cl-가 됩니다. 그죠? 뭔가 이상해야 돼요. 얘가 1대1로 결합했다간 중성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하나 더 필요해? 염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염화이온이 하나 더 필요한 거. 소를 불태워서 염화이온 한 마리가 더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해줘야 합니다. 즉 몇 때문에? 1대 2로 결합을 해요. 1대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성된 물질은 뭐가 돼야 돼? 마그네슘은 한 마리인데 Cl은 2마리죠? MgCl2라고 써주는 거예요. 저게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왜 여기 2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대 2로 결합해야지만 중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도. 나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원자 번호 13번입니다. 전자 몇 개 버릴까요? 3개입니다. 그래요. 2개, 8개, 3개. 3개 버리겠네? 그지? 저희는 3 플러스가 돼요. 전자를 누구한테 버릴까 받으니 주변에 누가 있다? 산소가 있어. 산소 원자 번호 8번. 얘는 전자 몇 개 받을까요? 2개. 저는 전자 2개 받아서 2- 이온이 됩니다. 둘이 결합할 거래 어떤 모습이 형성될까요? 알루미늄 2개, 산소 3개. 정답. 알루미늄 2마리, 산소 3마리가 결합합니다. 이런 용어 쓰기 싫지만 2와 3의 최소 공배수. 그렇죠? 둘이 결합해서 어떤 중성이 돼야 되니까 그럼 플러스 3짜리 몇 개? 2마리. 마이너스 2짜리 3마리 있으면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6. 전체 전하량이 마이너스 6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루미늄 2마리, 산소 3마리, 즉 Al2O3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읽어줍니다. 3산화 2알을 이렇게 읽어주지 않고요.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알루미늄이 녹슬을 때 모습이죠. 자, 저런 규칙을 가지고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한다는 거야. 근데 되게 막 최소 공배수만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으로 이런 걸 고안해냈는데 참고만 하세요. 나트륨은 1 플러스 되고 Cl은 1 마이너스 되죠. 둘이 결합하면은 1이 Na 쓰고 Cl 쓴 다음에 요 1은 여기다 쓰고요. 요 1은 여기다 써요. 그래서 NaCl 만들어줍니다. 크로스야. 두 번째. 마그네슘하고 Cl이 만날 때는 마그네슘은 2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 되면 Mg하고 Cl이 만들어질 텐데 이게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오라고요. 그래서 Mg1, Cl2죠. MgCl2. 보이나요? 얘 똑같아. 알루미늄은 3 플러스고 산소는 2 마이너스니까 Al하고 O가 만날 텐데 얘는 1로 와서 3, 1로 와서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최소 공부에서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끝낸 겁니다. 자, 2가지 얘기한다 그랬는데 1가지 얘기 끝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바로 쿨록의 힘. 쿨록의 힘이 뭐냐면요. 그냥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예를 들어서 나는 Na 플러스야. 넌 누구니? 나 Cl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의 전기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의 전기를 갖고 있죠? 이렇게 표현해. 얘는 플러스 1의 전기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1의 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갖고 있는 전기를 뭐라고 하냐? 전하량이라고. 전하량. 나트륨 너는 전하량이 얼마야? 플러스 1이요. Cl 너는 전하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요. 전하의 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 전하량을 기호로 Q라고 표현을 해요. Q. 그래서 얘를 플러스 Q, 얘를 마이너스 Q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Q. 전하량을 쿨롬. 그래서 쿨롬을 따서 Q라고 쓴 거예요. 단순하죠? 쿨롬. Q라고 쓴 겁니다. 이 쿨롬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 따서 단위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 둘 사이의 거리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힘이죠. 힘은 F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약간 물리적인 개념이 있어요. 전기력 F는 그래서 뭐에 비례하냐? 얘가 플러스 Q가 아니라 플러스 2Q야. 더 힘이 세면 어떻게 돼? 얘가 예를 들어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전기력이 세집니다. 다시 말해서 Q1, Q2라 한다면 Q1 값에도 비례합니다. 두 번째, 얘가 힘이 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힘이 엄청 세지면 얘가 얘를 또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래서 얘의 힘이 세져도 전기력은 세집니다. 즉 Q2에도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Q1에도 비례하고 Q2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얘는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잖아. 거리가 더 멀어지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숫자 커지면 힘은 약해지니까 무슨 관계? 얘만 유일하게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뭐에는 반비례? 거리에는 반비례니까 거리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쿨롱의 법칙을 만듭니다. 쿨롱 법칙. 자,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전기력 구하는 공식. 자, 쿨롱 법칙. 쿨롱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전기력 구하는 공식이야. 전기력 구하는 공식 F는 잘 봐. 이 비례식들을 능으로 만들려면 상수가 필요해. 상수. 그래서 쿨롱 상수. 그래서 K라고 쿨롱 상수 K가 필요하고요. 뭐에는 반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고요. Q1과 Q2에는 비례하잖아. 그래서 거리분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냥 거리가 아니죠. 거리의 제곱이죠. 자, 거리의 제곱. 아까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했는데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이 4배 약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잘 봐. 쌤한테 별을 배운 사람은 기억날 텐데 전기력을 구할 때 전기력과 거리의 관계인데 별이 하나 있어. 별. 이 별이 내뿜는 에너지가 100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에너지를 항상 100을 쫙 내뿜고 있어. 자, 이 별이 2차원 공간이 아니라 3차원 공간으로 에너지를 쫙 내뿜고 있습니다. 그때 3차원 공간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3차원 공간이야. 3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의 개념을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내가 서 있어요.
100의 에너지가 이렇게 뿜어져 오고 있다면 나한테 도착하는 에너지는 100입니다. 맞죠? 내 몸 전체를 통과한 에너지를 다 더하면 100의 에너지가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 보이나요? 이때 이 별로부터 나까지의 거리가 R인 거야. R만큼의 거리일 때 100의 에너지가 다 도착한다고 칩시다. 거리가 2배만큼 멀어지면 이렇게 거리가 2배만큼 2R 2배만큼 멀어지면은 이 공간이 딱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지니까 전체 공간이 4배만큼으로 커집니다. 그 중에 나는 한 군데에 이렇게 서 있게 되겠죠. 맞죠? 나한테 도착하는 에너지는 얼마냐? 100이 다 도착하나요? 100 중에서 4분의 1만 뭐죠? 25만 봅니다. 25만. 25라는 에너지만 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5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100이었는데 거리가 2배 멀어지니까 5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리가 2배만큼 거리가 2배만큼 멀어지면 에너지는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좀 확장해보면 거리가 만약에 4R로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4R로 증가한다면 여기겠죠. 1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 하나 서 있겠죠? 16분의 1로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거리가 4배니까 4의 제곱분의 1, 4, 16이죠? 16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것도 서로 3차원 공간이거든. 3D 공간이기 때문에 거리가 R 또는 2배, 2R만큼 증가되면은 이 쿨롱의 힘, 서로 잡아당기는 이 힘은 4분의 1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제곱을 꼭 써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의 158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58쪽에 정리되어 있는 쿨롱의 힘을 설명했습니다. 158쪽에 쿨롱의 힘. 그래서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라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게 왜 나온 공식인지를 설명을 해준 거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게 이온 결합이다라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량적인 이런 규칙에 맞춰서 딱 맞춰서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어려운 예제들을 다 했고요. 그냥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칠판 정리하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괜찮아?